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협상에 숨통이 트이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중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신년 특집 국방 포커스 3부 2019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지금 시작합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화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발맞춰 한미동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시급한 때. 지금부터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19 한미동맹 전망 및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안보의 중심엔 한미동맹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신년 특집 3부장 마지막 시간, 오늘도 공통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사령관님, 올 한 해 한미동맹에 대한 그 전망을 한 단어로 규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저는 위대한 동맹, 같이 갑시다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학자들은 2019년을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한반도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죠. 네.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한미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한미동맹은 위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동맹이더라도 원래는 같이 가야 예.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네네. 저는 위대한 동맹, 같이 갑시다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위대한 동맹 더 위대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은 누가 봐도 격동의 한 세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험난한 2019년을 우리 한미가 힘을 합해서 아주 좋은 실천 과제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말씀. 네. 예, 저는 금년의 한미동맹은 관리라는 말로 얘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우리 김 부사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갑시다에 의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네. 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런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 요인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그게 그 기한 내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네. 또는 금년에도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과제들 예. 이러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950년도에 그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한국 전쟁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네. 그러한 제2의 에치슨 라인이 다시 그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그 북한과의 어떤 화해와 협력을 추진을 해나가는 네. 과정에서 그것이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홍 교수님 지난 8일이었죠. 정경도 국방장관하고 그 셰너헨 미 네. 국방장관 대행이 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네. 의미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매우 시의적절한 순간에 저희 그 장관께서 그 세난 그 국방장관 대행과 아주 잘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이 앞으로 그 비핵화에 대한 그 소위 성과를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한미 동맹이 어떠한 위협 조건 하에서도 함께 한다는 네. 그런 의미를 밝히신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세난 그 장관 대행은
이 보잉사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고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주 전략이라든지 또 경영 합리화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경두 장관도 공군 출신으로 또 네. 우주 작전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네. 두 분이 케미를 맞춰간다면 앞으로 네. 아주 큰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렇군요. 긴밀한 유대감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화 내용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지금은 동맹 시대라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굳건하고 위대한 한미동맹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 주시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요. 지금 윤 교수님 말씀대로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안보를 단독으로 하지 않죠. 예.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보를 자기 혼자 하지 않죠. 미국 네. 단독으로 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단독 국방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비용, 너무 많은 예산이 또 희생이 네.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이 특별하다는 부분, 그 부분은 저는 한미동맹은 혈맹의 관계입니다. 네.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죠. 한국전쟁 당시에도 우리는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고 그 이후에 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들,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그러한 전쟁들에 우리는 같이 참여해서 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맹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그것이 한미동맹, 특히 군사동맹에서는 매우 특별한 예.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지금도 이 한반도에서 억제, 또 한반도의 평화, 네. 또 동북아시아의 안정, 또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그 평화 공존기가 되든가 설령 통일이 된 이후에도 네. 아주 그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동맹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예. 특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혈맹의 한미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 그리고 전쟁 억제에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럼 어떻습니까? 2019년을 지나서 미래 한미동맹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와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 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는 남북 화해 시대에 동맹이 목표라든지 네. 임무가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세계를 보다 안전한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세계로 우리 눈을 들리고 또 우리 양국이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19년은 미래 동맹 계획을 하고 건설하는 원년이 네. 됐으면 좋겠다는 네, 게 제 네.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사동맹이고 군사동맹의 핵심은 또 연합방위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요, 부사장관님, 또 우리 시청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연합방위체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걸 예. 좀 쉽게 좀 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방위체제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미 연합 방위 체계는 말 그 자체로 한미가 유사시에 그 같이 양개 국가, 양개 군 네. 같이 전쟁을 수행을 해서 한반도를 방위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런 한미 연합 방위 체계는 아주 잘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또 연합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양국을 지휘하는 이런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사시가 되면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양국의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전쟁 지도 지침을 국방부로 하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국방부 양계 장관들은 안보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그 SCM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전략 지침을 양계 합참의장에게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럼 양계 합참의장은 MC라는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토의를 통해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한미연합사령부로 내립니다. 네. 그럼 한미연합사령관은 그를 기초로 해서 한미 구성군을 구성을 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한미연합 체계에서는 하에 저희들은 현재 연합 훈련도 하고 또 체계도 발전시키고 네.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 체계는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네. 잘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설명을 굉장히 알기 쉽게 예.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예. 이제 생소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 한미 연합 방위 체제 안에 예. 또 세계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세계 사령부에 대해서도 예. 좀 조목조목 또 개념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연합사, 유엔사, 예. 주한미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진행자이신 윤 교수님 말씀했듯이 그 3개 사령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연합 방위 체계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네. 3개 사령부라고 하면은 연합 사령부,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시와 평시 임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시 임무를 이해하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전시에는 연합 사령부가 한미군을 지휘하는 최고의 전투 사령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합 사령부가 한미군을 지휘하면서 전쟁을 수행한 거죠. 그럼 거기에 전쟁하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부대가 필요하고 병력이 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군들의 전력을 병력과 부대를 편성을 해서 연합사령관한테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사령부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현재 있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시가 된 미 본토에서 많은 부대와 병력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병력들을 받아서 전투 편성을 해서 싸우는 부대로 만든 가운데서 네. 연합사령관한테 제공하는 지원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네. 유엔 사령관도 전시에는 6.25 때 16개국 유엔국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 16개국의 전력들, 병력들을 받아서 다시 연합사령관한테 전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평시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평시에는 연합사령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같은 경우는 전쟁을 준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연합사령부 같은 경우는 전쟁을 훌륭히 하기 위해서 연합 교리를 발전시키고 예. 작전 계획을 또 발전시키죠.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연합 훈련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기 관리 기능도 연합사령관은 하게 됩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을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네. 싸울 수 있는 부대로 만드는 그 임무가 주 임무고 또 하나의 임무는 미 본토로부터 유사시에 증원되는 부대들을 어떤 항구, 어떤 공항에서 받아서 그 전투 편성을 해서 제공할 예. 것인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유엔 사령관은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평시에는 정전을 유지하는 임무를 네. 수행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정전 감시 임무를 유엔 사령관이 수행하죠. 이러한 세계 사령부는 사실은 연합 방위 체제의 핵심 사령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시나 전시에도 한반도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예. 전시와 평시를 좀 나눠서 세계 사령부를 참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오늘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근데 회장님, 지금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한미동맹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독특한 어떤 대통령의 성격 때문에 한미동맹이 이게 사실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뭐 벌써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예.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윤 교수님이나 또 우리 홍 교수님처럼 이렇게 국제 정치를 전공하시고 하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그 각계 국가는 결국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예.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 네. 또 앞으로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미 간에는 이 공통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목표,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목표, 또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는 목표,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각각의 국가 이익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간에는 많은 부분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네.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 금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어떤 도전 요인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긴밀하게 대화하고 네. 또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하면 그러한 도전 과제들은 충분히 네. 극복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재단에서 또 그런 역할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 예, 뭐 이렇게 이게 꼭 그 정부에서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네. 저희 같은 그 민간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주한미군 전우회 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재단 또 많은 한미 예. 그 친선 단체들 이러한 데서도 그러한 노력을 민간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맹은 정말 중요한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홍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내에서 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예전과 다르다라는 얘기 계속 들려가지고요. 네. 네. 이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네. 또 우리 동맹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또 많은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이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동맹이익보다 또 남북 관계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 선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 너무 빨리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시면서도 또 동시에 또 다른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협상에 임했던 분들은 그런 전문가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이 북한을 다루기가 워낙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작은 모멘텀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떤 주장이나 입장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그 좀 가다듬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협조를 해서 네. 이게 좀 모멘텀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목표 지향점은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가는 단계에 서로 이렇게 엇박자 나면 서로 조율하고 맞춰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간 현안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시급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착 상태였던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한미 간 합의에 대한 엇박자 논란 그리고 대비 태세 약화 우려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사장관의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실제 한미 협의 과정이나 현장에서 또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가장 우려되는 게 전투 대비 태세 약화 부분인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낮추고 제거하는 데 실질적인 그 조치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9.19 군사 합의 과정에서 보면은 한미 간의 엇박자가 났다 이런 일부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과 틀립니다. 틀리군요. 실제 예. 한미 간에는 긴밀히 협조하에 예. 그 협의 과정에서도 했고 서명 전에도 미측이 대다수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전 브룩스 연합 사령관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서 많은 토의를 했고 네. 또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알다시피 연합 그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3가지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연합 사령관, 유엔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3개 사령부가 다 9.19 군사 합의 내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3개 사령부가
검토하는 중점이나 내용은 그 사령부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먼저 유엔 사령관으로서 브룩스 사령관은 유엔 사령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군사 합의 내용이 우발적인 충돌을 줄일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엔사의 정신과도 맞고 네. 정전 유지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유엔 사령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연합사령부 측면은 틀립니다. 네. 연합사령부는 최고의 전투사령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전시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군사합의 내용 중에 전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네. 검토해 본 결과 전시의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네. 판단이 됐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평소 훈련시키는 게 주 네. 임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훈련에 어떤 지장이 초래할 것인가를 검토했는데 대다수는 문제가 없었고 네. 일부 훈련장이 제한되는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어디? 그래서 그거는 일부 뭐 영평 그저 스토리 사격장이라고 전방 1군단 지역에 있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나 공중에서 캐스 훈련하는 예. 문제나 이런 게 조금 노정이 되어서 대체 훈련장을 선정을 했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캐스 훈련장을 조정함으로써 네. 이 제한상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9.19 군사합의는 연합전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 현재도 연합전비태세는 확고하고 공고하다고 제가 자신감 있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방송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예. 좀 반영해 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엇박자 없습니다. 예. 사전 조율 또 사후 예. 조율을 잘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이제 올해 국방부 예.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9.19 예.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러셨죠.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앞으로도 갈 길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예.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어떻게 진척해 나가면 좋을지요? 예. 9.19 군사합의 분야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예를 들면은 GP 철수죠. 네. 작년에 계획되어 있던 11개 GP는 남북한 모두 철수를 했고 또 남북한 상호 교차해서 예. 확인 작업도 검증도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또 점진적으로 GP 철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DMZ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 네.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DMZ는 6.25 전쟁 때 아주 격전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화살머리 고지라는 예. 지역에서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하려면 먼저 DMZ로 들어가는 통로를 개척을 해야 되고 네.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에 대한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을 완료했고 올 4월부터는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이 예. 본격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것 위에도 JSA에서의 비무장화 등 네. 많은 과제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 간에도 한미 간에는 아주 긴밀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네.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공조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합의된 내용은 그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좀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근데 회장님,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翁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북 관계 발전 속도와 비핵화 진정 속도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럼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에 좀 이렇게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특히 그 일부라기보다 그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비역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층에서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예비역
그들이라고 해도 그분들도 여전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왜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성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어떤 화해 협력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 보수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우리가 좀 안보 태세를 좀 확실히 예. 갖추고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안보가 어떤 훼손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이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 관계가 어떤 화해와 협력을 하고 또 어떤 개선이 되고 하는 그것이 한미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인데 네. 잘 아시지만 이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통상 이 적에 대한 판단은 이 비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역시 그건 뭐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어떤 필요한 조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아까 우리 김병주 부사령관님께서도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소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북한을 비핵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계산된 위험, 계산된 모험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일에 북한이 예. 비핵화의 길로 가지 않는다거나 또는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즉각 다시 원래의 상태로 예. 돌아갈 수 있는 이 어떤 플랜 B 이런 걸 군은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우리 김 부사령관님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안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이 바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사실은 적들에게도 알리고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나 협력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네. 우리가 잘 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네. 오히려 협력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준비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한미동맹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이 한미동맹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북한에게도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이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저는 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분모고 네. 목표인데 굳건한 안보 태세 구축하여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부사령관님 그리고 네. 이제 지난해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중요했던 화두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사실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사실 유예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또 우리는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훈련이었기 때문에 예. 전투 대비 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됐어요. 오늘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한미 연합 훈련과 연습은 사실 연합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죠. 예. 훈련을 강하게 해야 대비 태세도 강해지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은 사실은 UFG뿐만 아니라 각 육군, 공군, 해군별로 또 각 제대별로 아주 다양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UFG가 유예됐고 대다수 연합 훈련들은 계획대로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합사 차원에서도 UFG가 유예됨에 따라서 혹시 연합 대비 태세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를 네. 많이 우려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대비태세를 유지를 시켰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각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교육도 하고 네. 연합사 자체 내에서는 연합 간부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그 연합 전투단 훈련도 강화하고 예. 또 전시에 점령하는 지소 연습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려면은 한국군과 미군의 무기 체계 상호 그 운용성이 네.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C4I 그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뭘 발전시킬지 과제를 염출하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아주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로 현재 연합 방위태세, 연합 대비태세는 아주 확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작년 11월에 잘 아시겠지만은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임하고 네. 에브람스 사령관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에브람스 사령관은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전쟁을 많이 경험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투적인 사고와 또 전쟁에 대한 이런 파이트 투나잇 정신을 예. 갖고 있는 전형적인 군인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항상 그 연합 방위태세를 강조하면서 파이트 투나잇 정신에 의해서 지금 연합 훈련이라든가 간부 교육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하고 에브람스 연합사령관은 지속적으로 연합 방위태세, 연합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역시 이런 시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예. 싶다는 말씀 한 예.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한미 간에 정서적 유대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하고 미군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인데 연합훈련이 취소되면 이런 기회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한미군 지휘관들은 연합사령관의 의도와 개념을 공유할 기회를 혹시 좀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 어떻게 또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네. 지금 윤 교수님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강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 측면 이외에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휘관의 개념을 공유한다는 거. 네. 지휘관과 참모, 네. 그리고 상급 지휘관과 하급 지휘관 사이에 전술관을 공유하고 어떤 전투 개념을 공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시에도 모든 그 임무를 부여하고 할 때 그 임무 수행 방법까지를 다 상세하게 상급 부대에서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소위 임무형 지휘라고 그러는데 상급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에게 경우에 따라서 임무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그 임무 수행 방법은 예하 지휘관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네. 것이죠. 근데 그 저변에는 상급 지휘관의 의도에 대해서 평소에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개념을 이해하고 예. 전술관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훈련은 설령 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아까 김 부사령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한미 참모들 간의 그 전투단 훈련 또는 전술 토의 예. 여러 가지 형태의 도상 훈련, 락 드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UFG가 아니라도 네. 얼마든지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는 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음을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국민들이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뭐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군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예. 있는 건 좀 알려주시면은 예, 그렇습니다. 걱정의 목소리가 좀 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네.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 혹시 만약에 올해도 네.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취소 내지 유예가 될 경우에 또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것이 한미 간에 이제 이견이 혹시 생기면 어떡하냐. 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지. 네. 뭐 그런 게 안 생기면 좋죠. 네, 예,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는 그 이견이 안 생길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견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하느냐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 이미 저 부사령관님과 또 회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지금 남북 관계가 화해 시대를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시 갑자기 또 회복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훈련의 효과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되겠다. 예.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네.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국한테 나중에 우리가 위기시라도 그 브리징 캐퍼빌리티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미국한테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네. 정확히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얘기를 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가져오되 이것을 잘 가져오기 위해서도 네.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국내의 문제고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저는 미국하고 큰 그림에서 자꾸 토의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미래 동맹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 시대, 남북 화해 시대 이후에는 한미 동맹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임무가 필요한지, 어떤 우리가 역량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미리 의논하기 시작해야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또 미국 여론이나 미국 국민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네. 계속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대화 그런 걸 통해서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난다. 혹시 이견이 생긴다 그러면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부사령관님. 예. 이제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취소 내지 유예가 네.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전장권 전환을 우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전자권 전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예.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가져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의 의미 이런 개념을 좀 더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는 거는 이제 작전 통제권은 평시하고 전시로 구분이 됩니다. 네. 평시에는 우리 한국 합참 의장이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예. 한국군에 대한 거를. 전시가 되면 이제 연합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군 사성장군이 가지고 있는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자권 전환에 한다는 거는 사실 전시와 평시에 한국군이 주도해서 그 연합방위 체계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자권 전환되더라도 네.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군이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미가 합의된 거는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네. 또 연합사도 그대로 존속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전자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아주 긴밀히 공조하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자권 적기 전환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장님 이제 미국 내 여론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권 전환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목소리인데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 왜 전자권 전환을 지금 당겨서 하느냐. 이건 미국 내 여론이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수용해야 되며 또 이제 전자권 전환을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큰 염려 없다 하셨지만 한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권 전환 얘기가 뭐 지금 한 1, 2년 사이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제 그 평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했듯이 그게 94년이었나요? 네, 그렇죠. 네, 예. 전시작전 통제권도 언젠가는 그 전환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게 한미 동맹의 훼손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한미는 연합 방위를 할 것이고 네. 한미군은 연합 작전을 할 것이고 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전제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네. 저는 뭐 운용을 하기에 따라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연합 방위를 네.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 단일 사령부가 단일 작전
계획을 시행하는 이러한 체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지금 그러한 원칙들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이 정비를 해나가고 네. 또 협의를 해나가고 하면 저는 뭐 큰 변화 없이 큰 변동 없이 네. 연합 방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전자권 전환에 대한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아직 사라진 게 아닌데 왜 이 시점이냐 이런 얘기인데 전자권 전환이 한미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교수님? 네, 저는 뭐 두 분이 워낙 저 훌륭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스스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실정에 맞는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가져온다. 그 목표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엄청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고 네. 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누구 거를 가져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역량을 가지고 예.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국민들의 목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주도해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국제사회 뭐 한반도 전국뿐이 아니라 세계 어느 정거에 가도 네. 우리 장교들이 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원점에 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갖춰 나가야 되고 또 최고의 또 우리 강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전자권 전환이 갖는 의미가 다른데요. 네. 사령관님, 근데 이제 지난해 말입니다. 50차 네. SCM에서 전자권 전환을 이제 이렇게 전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져오기로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연합방위 지침에 대한 문서에도 서명을 했는데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 예. 그 진행자 윤 교수님 말씀했듯이 작년에 그 50차 SCM 연례 안보 협의회의에서 양계 그 국방부 장관이 연합 방위 지침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참 큰 의미가 있고 성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합 방위 지침을 잘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안보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연합 방위 지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군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주둔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 안보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전자권을 전환하더라도 연합 방위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네. 그러면서 연합사령부를 그대로 존속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죠. 네. 그리고 유엔 사령부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현재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 비핵화 추진하면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유엔사 해체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여기 작년 50차 SCM에서 합의된 연합 방위 지침을 보면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한 그 연합 방위 지침은 실질적으로 큰 성과이면서도 네. 참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예, 주둔하는 것이고요. 연합사 해체 안 합니다. 예, 연합 그렇죠. 방위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아, 그래서요, 이제 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건에 네.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떤 조건을 맞춰 나가냐 이제 또 역시 또 염려의 목소리가 있는 네. 겁니다. 조건을 잘 갖춰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회장님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되며 그리고 한미 간에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 있죠. 예, 핵심을 좀 몇 개 짚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문자 그대로 조건에 기초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우려들을 했던 것이 이게 지금 조기에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미국 측에서
그 이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이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합의한 거에서 별 변화된 게 없다. 조건에 기초를 두고 할 따름이다 하면서 우리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그 세 가지의 조건들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이거를 초기에 어떻게 그 이 조건을 완화하든가 해서 그 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가 그 되는 것인데 저는 뭐 그 어떤 그런 면에서 한미 간에 합의된 변화는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러한 어떤 조건을 초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능력도 더 증가시키고 네. 여러 가지 전략 환경도 더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조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조기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정부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도 또한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게 무슨 이 자존심 또는 뭐 정서적인 면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철저하게 군사적 유불리의 차원에서 이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그 측면에서 그 판단을 잘해서 네. 조건을 평가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언제 전환을 할 것이냐? 네. 결국 이제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기준들은 많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운용 능력,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위 IOC, FOC 하는 그러한 평가들을 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 평가를 아주 잘 하고 잘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 그걸 꼭 군 내부에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외부 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예. 평가를 받아보는 그러한 방안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심어주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또 지난해요. 주한미군사하고 유엔사가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개막을 했는데요.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하고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사령관님.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 6월에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유엔 사령부가 평택으로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했죠.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라고 해서 거대 미군 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그렇게 됨으로써 평택 시대가 열렸다고 예. 보여집니다. 먼저 평택 캠프 험프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평택 기지는 거대한 기지입니다. 네. 여의도의 한 5.5배 정도 되고요. 미군들이 해외에 많은 기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지 중에서 육군 기지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네. 합니다. 현재 전국에 산재돼 있던 미군 기지들이 그렇게 통합됨으로써 현재 18,000명이 현재 거기 주둔하고 네.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이 되게 되면은 22,000명이 주둔하게 되고 22,000명의 가족들, 동반자들까지 네. 포함하게 되면 한 45,000명 정도가 평택기지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평택기지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시설도 좋고 또 훈련 여건도 좋고 복지시설도 좋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들이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지속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됐다는 게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보장돼 있고 예. 그럼으로써 주한미군이 앞으로 계속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또 하나는 거기 시설들이 되게 최첨단화돼 네. 있고 훈련장 시설들도 가학화돼 있는 시설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여건도 좋아졌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향상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지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6월 달에 이전한 후에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소 문제점도 사실 노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기지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네. 주한미군들이 주말이면 외출을 나와서 한국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 그 기지 밖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의 어떤 사각지대가 되는
가는 걸 저는 많이 우려합니다. 그래서 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합사 차원에서도 주한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들을 서울 투어라든가 네. 역사 지역을 탐방시킨다든가 예. 전방 탐방 이런 것도 시키고 네.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윤 교수님 계시는 평택대에서도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 기업 또 한미 우호협회라든가 재단 이런 데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예. 앞으로 이게 많이 확대돼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 정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미 동맹재단도 이러한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서울에 있을 때는 사실 더 여건이 됐는데 네. 이런 우호협회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평택에 가 있다 보니까 좀 거리상 네. 지원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지자체, 기업, 대학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가져서 주한미군들이 여기 있을 때 한국을 잘 알게 해서 홍보대사로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평택대학에서 제가 그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에이브람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잠깐 좀 네.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우리 김 부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네. 내용들을 이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연초에 그 정장선 평택시장을 잠깐 좀 네. 방문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 시장께서도 본인도 그 평택시 차원에서 최대한 네. 그런 어떤 주한미군과의 협력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하고 또 지원을 하고 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들이 같기 때문에 예. 좀 접촉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 뭐 좋은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가 더욱더 굳건하고 위대한 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회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한미 동맹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한미 측의 공이 보탬이 되고 유리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서로 좀 예. 대화도 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동맹 또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현직에 계시는 대로 네. 소위 또 1.5 트랙은 1.5 트랙대로 네. 트랙 2는 트랙 2대로 서로 그렇게 그 접촉을 강화하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금년에도 역시 좀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에서도 회장님께서 동맹 관리해야 된다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네, 홍 교수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정말 저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두 분 역대 네. 한 분은 현직이시고 또 한 네. 분은 역대 부사령관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한미연합사 병사로 1980년부터 1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네. 오늘 또 그래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병사였지만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한미연합사 부서에서 네. 제가 희망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또 네. 안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아, 다 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차세대 육성 네.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미 동맹이 견일하려면 네. 우리가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사령관님 마무리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동안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어떤 때보다도 공고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한미동맹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의 주축이었다면은 그걸 군사동맹에 플러스해서
경제 동맹, 문화 동맹, 가치 동맹, 네. 필요시는 기술 동맹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은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한미 간에 그 협조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네. 평화 체제로 가는 데는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예. 절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 의장님, 회장님도 말씀했듯이 정부 차원에서 각 또 대화를 많이 하고 예. 각 제대별, 각 분야별로 이런 긴밀한 공조 또 긴밀한 정보 공유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은 군사 동맹입니다. 네. 군사 동맹의 핵심은 사실은 연합 방위 체계고 네. 연합 방위 체계의 핵심은 연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합사에서는 파이트 투나잇 정신에 의해서 연합 대비태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서 힘으로써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 연합사 예. 임무와 역할 충실히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회장님, 교수님은 또 조언도 네.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요. 전 믿겠습니다. 네, 지금 1953년 10월 초에 맺은 상호 방위 조약 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60여 년 세월을 지나면서 네. 이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군사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으로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동맹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인 튼튼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더욱더 긴밀한 한미관계를 기대해보면서요.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